자,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갱년기라 그런지 영화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결말인데 이렇게 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실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영화를 좀 따라서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영화에서 엄청나게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시원한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영화는 아키 카오리스마키 영화 사상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김홍준 감독님, 김홍준 원장님과 원래 감독님이세요, 아시죠? 네, 제가 그래갖고 감독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김홍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봐 주시죠. 네, 사실 우선 반갑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비프가 올해 몇 년째죠? 7년 차입니다. 한 해도 안 빼고 오는데 갈수록 점점 더 커뮤니티 비프의 그 컨셉트도 확실해지고 또 관객들의 호응도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커뮤니티 비프가 얼마나 열악한 인원과 예산과 네. 무관심 속에서 마치 카오리스마키 영화의 주인공 못지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쓰러우면서도 네.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커뮤니티 비프는 이제 잘 아시죠? 가을이 되면 기다려지는, 이번에 또 어떤 엉뚱한 프로그램이 나올까 생각되는, 저는 특히 취생봉사를 좋아하는데 네. 올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 예. 체력이 안 맞춰져가지고. 안타깝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일반적인 그 영화 뭐랄까 GV나 해설과는 좀 다른 성격의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주최 측에 몇 번씩 정확하게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게 커뮤니티 비프의 특징이라 그래서 사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영화를 이 자리에서 뭐 비평적으로 뜯어본다거나 뭐 그런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 자체도 굉장히 과묵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래 무슨 언어가 더 필요하랴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해서 어떤 이야기라도 사족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카리스마키 감독의 영화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배경을 또 느낌을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저와 조은희 감독의 개인적인 체험들 그리고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은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혹시 카오리스마키 감독을 전혀 모르고 이 영화가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첫 번째 영화를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도 영화인가? 이런 걸 찍는 사람도 영화 감독인가? 저 사람들 배우 맞나? 그냥 스타벅스에 앉아있는 사람 두 명 데려다 찍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모든 영화는 마치 홍상수 감독의 영화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전체를 보면은 뭔가 가상 공간 같기도 하고 저는 그보다는 일종의 평행 우주 같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헬싱키는 실제 헬싱키에서 찍었고 헬싱키의 어떤 분위기가 잘 젖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헬싱키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헬싱키처럼 보이게 찍는 건 할리우드 영화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 같고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도 그 속의 공간들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고 카리스마키 감독은 1957년생입니다. 그게 연배가 됐죠. 네. 그리고 그 형도 영화 감독이에요. 미카 카오리스마키라는 형이 먼저 1955년생인데 형이 먼저 영화 감독이 됐고 형의 영향을 받아서 영화 감독이 됐다. 본인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훨씬 유명하긴 하지만 또 미카 카오리스마키 감독도 핀란드에서는 대표적인 감독 중 한 명이고요. 네. 이 작품이 뭐 단편 포함해서까지 계산하면 몇 편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장편 영화로서는 딱 20편째 영화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굉장히 다작하는 감독이었어요. 거의 1년에 한 편씩 찍어내는. 네. 그래서 이제 20편의 영화를 저희가 첫 번째 데뷔한 영화가 1900 몇 년이더라? 83년에 무려 도스토옙스키 원작의 죄와벌이라는 그 영화로 아직 못 봤는데 굉장히 저도 못 봤어요. 궁금합니다. 카리스마키가 도스토옙스키를 찍으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코미디로 찍었다고 하는데. 네,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사실 또 카리스마키 영화는 전체 영화가 일종의 다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있죠. 네. 슬픈 블랙 코미디 말이 안 되지만 영화를 보면 말이 되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83년에 데뷔해서 2003년까지 10편을 찍었는데 10년 동안 10편 찍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또 10편을 찍은 30년 동안 또 10편을 찍었으니까 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이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데요. 예, 이 작품은 은퇴 이후에 찍은 작품이에요. 네. 카리스마키 감독이 몇 년이더라? 2017년. 2017년에 희망의 건너편이라는 영어 제목은 The Other Side of Hope, 희망의 다른 쪽 이런 영화를 찍고 뭐 하여튼 이제 영화보다도 체력이 딸려서 술을 더 먹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멘트를 하면서 영화계에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러다가 팬데믹 때 갑자기 이 영화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영화에도 계속 나오지만 아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벌써 3년째 더 접어들고 있는 네. 이 영화가 찍은 게 2022년이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은퇴를 번복하고 네. 이 영화를 찍어서 2023년 작년 칸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쏘는 영화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카오리스마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우리 또 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실 때 원장님께서 거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맞는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침묵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실 이 감독님이 이제 자기 영화의 인장을 찍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강아지 이름 지었냐고 해갖고 강아지 이름 뭐였죠? 채플린이었죠. 네. 이 본인이 그 무성 영화 시대에 대한 굉장히 동경 같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엔 이 영화는 채플린 영화 같은 거야 라는 그런 방점을 찍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카오리스마키 감독님께 직접 여쭤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오늘 제가 세 번째 보는데 오늘 느낀 게 이 극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어쩌면 이것은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의 영화를 시작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화를 고집했던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에 있는 감독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의 젊은 관객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호소문 같은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에 그 강아지라고 해야 되나? 개. 반려견의 이름을 채플린이라고 한 거는 채플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어쩌면은 우연히 이 영화를 본 20대 관객들에게 채플린이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카오리스마키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감독의 이상한 영화를 봤는데 왠지 뭔가 찡한데 마지막에 강아지 이름이 채플린인데 채플린 뭐지? 그러면 여러분은 당장 위키피디아를 찾거나 네. 유튜브를 찾겠죠. 그러다 보면은 채플린의 영화를 보게 될 네. 거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무성 영화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어떤 떡밥? 그렇죠. 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고요.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했나 했냐면은 영화 뒤에 보면은 이른바 그 레퍼런스가 무수하게 나와요. 네. 시각적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으로도. 가령 두 사람이 만나는 극장에 보면 뒤에 포스터가 쫙 붙어 있는데 네. 한 번도 아니고 포스터를 세 번을 갈더라고요. 네, 거기 맞아요.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인데 뭐 장피에르 멜빌 감독의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암흑가의 세 사람으로 네. 소개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딴 영화예요. 세 사람이라는 그 석세클루즈 네. 그 비롯해서 뭐 거기에 그 네벨린 감독의 브리핑 카운터 미래랄지 네. 이런 영화 뭐 장리 꼬다르 감독의 피에로랄지 예, 이런 그렇죠. 영화들이 쭉 예. 나오는데 그런 영화들에 대한 신호들을 계속 넣는데 그 영화들은 그런 영화들의 포스터는 이미 영화들을 알고 있는 그리고 약간의 시네필적인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면서 아 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카오리스마키에게 영향을 미친 영화들을 스스로 저렇게
무시하고 있는구나.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옛날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 좀 느껴졌고요. 네. 시각적으로는 이제 뭐 포스터도 보이고 또 뭐 평론가라면은 심바이신을 하면서 이 영화는 뭐 오즈 영화의 어디와 비슷해, 뭐 이 영화는 뭐 로베르 브레송 영화의 무슨 장면과 미장센이 비슷해 이런 분석까지도 하겠지만 카리스마 감독은 약간의 유희처럼 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해석할 여지를 주면서도 네. 사실 그게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무뚝뚝한 표정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영화의 청각적인 부분에도 더 주목하게 되는데요. 정말 온갖 장르, 온갖 나라의 노래들이 온갖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핀란드의 오리지널 영화 노래도 있고 외국 팝송을 팝송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아마 이분도 팝송 세대일 것 같은데 주시면 가령 여기 나오는 제가 소시적에 즐겨 들었던 고든 라이트푸트의 얼리 모닝 레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포크송인데 그거를 핀란드어 버전으로 또 부르고 있어요. 최근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핀란드 리메이크한 것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게 흥행에 고려했는지 사랑은 낙엽을 타고 라는 아마도 그 Singing in the Rain의 한국말 번안곡이 있은 사비탑 사랑은 비를 타고를 약간 연상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객을 끌어볼까 하는 몸부림이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원래 제목은 굉장히 무뚝뚝한 그냥 고엽이란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샹송의 원래 제목이 이 영화의 영화 제목인 폴룬 리브스. 불어와 핀란드에서는 폴룬이 아니라 불어로 레페이 모으니까 죽은 잎사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낙엽, 고엽 이렇게 부르지만 그 노래의 제목을 그대로 이 영화 제목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핀란드어로 번안한 노래가 나오는데 약간 거의 느낌이 트로트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쌍송 같지가 않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자신의 그동안의 작품 세계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이런 카리스마키 감독의 전작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영화적 뿌리 혹은 영화적 배경,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들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찾는 재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이 영화의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해피엔딩까지 가는데 거의 줄거리만 시납시스를 쓰고 봤는데 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 70년대 한국 멜로드라마 같아요. 네, 맞아요. 막 갑자기 막 만나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고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TV 드라마까지 연연히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아키 카오리스마키의 인장 같은 장면들도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아키 카오리스마키의 영화들을 이제 쭉 살펴보신 분들이라면은 비슷한 기법들, 비슷한 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인물이 카메라 방향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단문으로 대화하는 거. 밥은 먹었니? 응. 너는? 응. 뭐 이런 식의 단문으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또 특징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키 카리스마키가 자주 쓰는 연출은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마주보고 투샷으로 마주보고 악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화면으로 빠지는 극장 앞에서 그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연출법인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사실 저는 희망의 건너편을 못 봤기 때문에 르 아부르 이후로 거의 12년 만에 그 오랜만에 아키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봤는데 아직도 똑같이 그냥 초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성냥공장 소녀 때와 지금 거의 달라진 게 없이 오히려 성냥공장 그 소녀 때는 카메라 무브먼트도 쓰고 움직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그런 것까지 다 빠져버린 그런 완벽한 미니멀한 세계를 지금 아키 카오리스마키가 만들어낸 걸 보고 이제 이분은 완성이 됐구나. 그냥 더 이상의 그런 어떤 것보다는 자신이 만들어온 모든 것을 쌓아놓고 그걸로 하나의 성을 만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
무뚝뚝함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이 아키카루스마키 영화는 저는 그거 핀란드 국민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혹시 핀란드 가셨을 때 그 헬싱키 영화제 가셨었죠? 벌써 30년 전이니까 네. 많이 변했을 텐데 또 최근 가보신 분들만 들으면 별로 안 변한 것도 같고 네. 그런데 제가 20세기네요 그러니까 네. 벌써 지난 세기 지난 세기. 1997년에 그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영화제를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 네. 98년 1월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98년 1월에 헬싱키 영화제에 갔었는데 그때 가고 아직 못 가봤죠. 네. 그 카오리스마키 감독은 만나지 못했지만 카오리스마키 감독과 호영호제 한다고 자처한 다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핀란드 영화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되게 놀랬던 것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좀 처음에 무뚝뚝하거든요. 네. 이렇게 막 사근사근하거나 뭐 하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멀뚱멀뚱하다가 이제 친해지면 갑자기 막 그렇죠. 네, 급칭 호감을 표시하는 이런 좀 격렬한 성격이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게 영화제이기 때문에 영화인들만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걸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서도 파티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칵테일 네. 들고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술 먹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거 굉장히 핀란드라는 데가 뭔가 우리랑 통하는 데가 있다 싶었고 오늘 여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문학과도 전혀 무관한 얘기지만 거기서 제가 한국에서 항상 봤던 우리 그 대중 사우나 가면 핀란드 사우나의 네. 그 진수를 맛보고 가서 결론은 한국의 핀란드 사우나는 다 가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저는 이 아키 카오리스마키하고 이제 그 형님인 미카 카오리스마키가 만드는 미드나잇 선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핀란드는 거의 그 냉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사람이 살기 거의 어려운 거의 북극과 비슷한 그런 환경인데 거기 라프란드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고 6월 달에 여름이 아주 잠깐 오는데 그때도 외투를 입고 있어야 될 정도예요. 근데 그때 6월 달에 핀란드 미드나잇 선 영화제 백야가 그때 오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영화제를 하는데 서커스처럼 막 거대한 걸 하나를 치고 임시 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좀 24시간 계속 영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간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왜냐하면은 주위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텐트 몇 개 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고 막 하는데 결정적인 게 그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사우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우나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 안에서 또 놀아요. 그런 문화를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혹시 했고 가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커뮤니티 비프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된 좀 동기 중에 하나가 미드나잇 선 영화제였고요. 네, 그 영화제를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비슷한 거를 올해 좀 동네방네 비프의 회동 수원지 근처에서 좀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는 분은 왜 갑자기 동네방네 비프 홍보를 여기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핀란드인 국민성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핀란드를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가봤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갈 때는 항상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에서 스톱오버를 해서 하루 이틀이라도 입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가 헬싱키이고 사랑하는 나라가 핀란드인데 방금 진짜 모든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핀란드 사람들의 무뚝뚝함이라기보다는 경계거든요. 핀란드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누군가를 만나도 어떤 사물을 대하든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 기계든 처음에 경계부터 한대요. 그게 이제 핀란드의 척박한 환경이 만들어낸 국민성인데
그 핀란드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뭐 떠오르죠? 자일리톨. 예. 아니 뭐 맞잖아요. 예, 자일리톨. 두 번째 핀란드 자작나무가 유명하잖아요. 그 거의 국토 옛날에는 국토 거의 대부분이 자작나무 숲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요. 이 자작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작나무 숲에서는 시야가 뭐 거의 방해가 됩니다. 뭔지 알 수가 없어. 시리아 아니야. 예, 시야라고 했어. 그래서 그 숲속에서 뭔가 다가올 때 그게 산짐승인지 인간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계를 하고 보는 게 이제 이 핀란드 사람들의 국민성이 되어버린 것인데 일단 경계한 다음에 식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심이 나옵니다. 사람이면 모든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고요. 저는 핀란드 사람만큼 친절한 사람들 못 봤어요. 그래서 버스 타는데 가갖고 길을 묻잖아요. 그럼 길을 물으려고 excuse me 하면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뒤로 딱 이만큼 가요.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나 하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랬다가 I just wanna ask you 뭐그 버스 뭐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물어보면은 갑자기 친절해져서 막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핀란드 사람의 국민성인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살아있진 않지만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빵 터졌던 장면은 처음 두 사람 만난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잃어버리고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결혼할 뻔한 여자였는데 하는 순간 빵 터졌거든요. 네, 그런 식이죠. 어떤 경계가 하나 딱 풀리고 나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midnight 필름 페스티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부천 영화제를 하면서 하고 이후에도 몇몇 영화제 관여하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영화제가 midnight 필름 네. 페스티벌인데 그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5일간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약간 번듯한 영화제 형식을 갖췄지만 초창기에는 여기가 북위 67.2도예요. 북극권에 있으니까 네. 기네스북에 올랐는지 모르지만 가장 최북단에서 하는 영화제 네. 지구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북극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백야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거. 그래서 하지 직전이기 때문에 5일 동안 영화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120시간 동안 계속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제 밤낮이 없으니까 영화도 논스톱으로 틀고 네. 초창기에는 딱 텐트 2개를 놓고 왼쪽에서는 영화를 상영하고 오른쪽에서는 보드카 등등 위스키 등등 이런 술들을 해가지고 네. 술 먹고 영화 보고 나와서 술 먹고 이러다 보면 이제 영화제가 끝나는 그런 취생몽사를 몸소 좋네요. 실현했던 그런 영화제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영화제가 규격화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카리스마키 감독 형제가 이제 여름 별장이 이 근처에 있는데 그냥 여름에 어차피 가니까 거기에 자기 친구들도 부르고 어차피 술 마실 거니까 그럼 옆에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그 핀란드 얘기라니까 역시 오늘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왠지 또 카오리스마키의 나라다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핀란드가 몇 가지 기록이 있는데 뭐 또 영화 속에 그 핸드폰 보니까 또 노키아 생각이 노키아, 나더라고요. 네. 지금은 망했나? 하여튼 다시 했나? 네. 부품 회사가 있죠. 그런데 핀란드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인구 밀도당 헤비메탈 밴드가 가장 많은 나라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천 헤비메탈 밴드들이 있는데 네. 대통령도 헤비메탈을 듣는 나라. 이 헤비메탈 뭐 국무회의를 사우나에서 하고 네. 혼탕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헤비메탈 밴드들이 앨범을 내려면은 저도 오늘 이제 약간 메탈 느낌이 조금 나지만 그 숲속에 들어 자작나무 숲에 가서 네. 또 사진을 찍는 그런 또 클리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끝을 알 수 없는 자작나무 숲으로 막 앵글 좋은 데 찾아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요. 실종 신고가. 네. 아니면 실종 신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 좀 구해달라 그래서 네. 그 국립공원 순찰 때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 페트롤들이 있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구해주는 1순위가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길 잃은 헤비메탈 밴드들이라고.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국민성이라고나 할까? 국민성이라는 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아키 카오리스마키는 굉장히 예외적인 핀란드 사람이면서 일단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굉장히 핀란드적인, 더 나아가서는 헬싱키적인, 더 나아가서는 그쪽에서도 프롤레타리아 이른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사람들의 그런 정서들이 오히려 그 보편성을 더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카오리스마키를 만약에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아키 카오리스마키 오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오즈야스지로. 그러면은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1993년에 오즈야스지로 감독의 탄생 90주년을 맞이해서 소집구 영화사에서 4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어요. 네. 필름 시대에 만든 거죠. 영어 제목이 토킹 위드 오즈고 아마 원래 제목은 오즈와의 대화, 오즈와 이야기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에 관금봉, 아키 카오리스마키, 클레르 드니, 린지 앤더슨, 폴 슈레이더, 빈 벤더스, 호샤오시엔 거의 다 부산에 한 번씩 왔다가 그러네요. 이분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오지아스지로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 꼭지가 나오거든요. 뭐 자기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처음에 오즈 감독한테 정중하게 절을 하더니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뭐 이런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모습 볼 수 있는데 그 한 3, 4분 되는 짧은 클립인데 그걸 통해서 또 오즈 감독에 대한 카오리스마키 감독 얘기를 통해서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직접 자기의 작품 세계와 자기의 영화와 예술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통 좀 핀란드라는 나라가 좀 국민성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이 생활사 같은 것들이 독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사랑은 낙엽을 타고 보실 때 생활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이 핀란드 이 왜 스웨덴에 놀러 갔는데 밥을 안 주더라 뭐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유명하게 인터넷에서 돌았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북유럽이 다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좀 핀란드가 더 심한 편입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식사 초대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식사 초대라는 거는 그냥 형제, 자매, 너는 나의 브라더 혹은 나 너 사랑해 그냥 바로 이 뜻이에요. 단둘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한테 식사 초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이 술을 좋아하니까 그 슈퍼마켓 같은 데 가고 술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작은 병 하나를 사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핀란드는 말씀하신 대로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나라, 추운 나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독주를 아까 그 여기 주인공 아저씨가 계속 몰래 숨겨놓고 마시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엔 보드카 같은데 그런 독한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나라예요. 근데 하지만 술을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뭐냐면은 이 핀란드는 스웨덴도 비슷한데 핀란드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서 술을 팔질 않아요. 일정 도수 이상의 술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맥주도 3.5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무슨 가든 로제 이런 것들이 도수가 3.5도잖아요. 그런 술들만 있습니다. 편의점에. 그거보다 좀 도수가 올라가는 술들은 도시마다 한두 개씩밖에 없는 국영상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국영상점은 아침 10시에 열어서 오후 5시에 닫아요. 주말에는 열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술을 사러 간다는 건 여주인공이 남자친구 될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생활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술을 사러 갔다는 거 이유만으로 와, 저 사람 술을 사러 갔어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때 제가 30년 전에 헬싱키에 가서 어울렸던 헬싱키 영화제 사람들이 뒤풀이에서 이렇게 술을 밤새 네네. 새벽 7시, 아침 7시까지인가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처에서 뭐 이렇게 뭐 샌드위치로 간단히 뭘 때우더니 어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네. 술 파는 가게, 네. 저게 국영상점이 몰랐는데 네. 한참 한 1km 걸어가서 그 앞에 가더니 거기서 아침 10시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왜냐면 해장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이제 의문이 풀렸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그냥 근처 슈퍼에 가서 뭐 사면 될 텐데 그렇죠. 한참 걸어가서 또 문 열기까지 기다렸나 했는데 네. 30년 만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도 이 핀란드에서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서
원래 추운데 지방에서는 그렇게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더 그냥 더 널리 팔면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에어비앤비로 한번 헬싱키에 묵은 적이 있는데 호스트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도 좋다.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모든 식품들을 네가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술만 건드리지 말아다오. 술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 이제 조금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뭐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영화를 그냥 보는 관객들 이 영화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두 연기자는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중견 연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저렇게 어색한 연기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아주 뛰어난 네. 되게 이제 연기자들이 항용 그렇듯이 연극으로부터 출발한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연기 익숙한 사람들인데 특히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는 뭐 드라마 주인공이나 또 대중적인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카리스마키 감독의 영화에 출연 요청이 왔을 때 굉장히 놀랬대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카리스마키 감독의 영화에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이분의 연기는 어떻게 본다면 연기를 안 하는 게 연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표정도 감추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이 작품으로서 굉장히 행복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찍을 때 카오리스마키 감독이 이른바 원테이크 스타일을 고수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은 라이너 페르너 파스빈더 감독이 쓰던 방법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60년대 필름이 비싸던 시절에 몇몇 감독님께서 본의 아니게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요즘 디지털 영화를 찍는 세대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예전에 필름 시대에는 필름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리고 저예산으로 찍다 더더욱. 그러니까 필름을 아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NG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핸들로 딱 찍어서 리허설 한 다음에 자 첫 테이크 갑니다 하면은 그럼 무조건 오케이예요. 배우가 다시 갑시다 하면은 그 돈 네가 물어낼래 뭐 거의 이런 분위기. 그런데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이 그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을 찍을 때 네. 텔레비전 시리즈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그 OTT의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분량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첫날 배우들 다 모아놓고 그랬대요.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찍는 게 아닙니다. 연극이라고 생각하세요. 커트하면 없습니다. 컷 같은 거. 두 번 다시 찍지 않는다는 거죠. 뭐 카메라가 고장나지 않는. 네. 그래서 엄청난 대작인데 그 영화를 진짜 그렇게 찍었고 아마 파스빈더 감독의 영화 속의 그런 배우들의 연기와 카리스마키 감독의 연기를 보면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네. 이른바 굉장히 양식화된 연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리얼한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배우들의 속내를 알 수 없는 배우들이 거의 마치 소품처럼 움직이는 물론 이제 다수에 들어가면 다른 차이가 보이지만 그래서 이 영화 그 사랑은 낙엽을 타고에서도 필름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도 아니겠지만 아마 그런 일 속에서 카리스마키 감독이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께 그 일종의 게임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속에서 계속 연결을 시켜나가는 마치 끝말잇기처럼 일종의 계보를 따져보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재밌는데 그래서 이 영화 이 카리스마키 감독의 영화와 올해 부산영화제 연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오, 뭔가요? 6단계를 거치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발표를 오,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네. 예. 일단 카오리스마키 감독님의 영화에 보면은 이 영화 속에 짐 자무시 감독의 네드 돈다이가 나오죠. 네. 둘이서 친한 사이인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 자무시 감독은 레닌그라드 카우보이의 단역으로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카오리스마키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러모로 겹치죠. 네.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 영화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렇죠. 약간 네. 공생관계 같은데 그래서 카리스마키에서 이제 짐 자무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짐 자무시 감독은 70년대에 뉴욕 대학을 다녔는데 스파이크 리하고 같이 다녔어요. 동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가장 사랑했던 학생이 짐 자무시고 출석 잘하고 과제 잘 내고 네. 모범생이고 조교하고 스파이크 리 감독은 맨날 교수들한테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지금 뭐 두 사람 다 이렇게 어떤 뭐 대성했죠. 근데 짐 자무시 감독이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빈 벤더스 감독이 뉴욕에 왔어요.
그 아메리칸 친구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코폴라 감독의 꼬임에 넘어가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으러 왔다가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네. 거의 낭인 생활 비슷하게 뭐 쪽팔려서 독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뉴욕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겸임 교수 비슷한 걸 했는데 네. 그때 짐 자무시 감독이 조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뉴욕에 있던 니콜라스 레이라는 그 이유 없는 만화를 찍은 할리우드 감독이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짐 자무시 빈 벤더스 감독이 찍었는데 그 영화에 이제 말하자면은 연출부처럼 네. 연출했던 거 짐 자무시 감독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빈 벤더스로 연결이 되죠. 네. 빈 벤더스 감독이 최근작 한국에 소개된 퍼펙트 데이즈가 있죠. 네. 누가 주연이었죠? 야쿠쇼 야쿠쇼 고지. 고지. 야쿠쇼 고지의 영화 중에 큐어가 있죠. 대표작이 누가 찍었죠? 구로사와 교시. 네, 올해 부산에 오셨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이야. 이 영화에서 구로사기 이제 부산 영화제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력쇼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영화로 이 영화 감독으로 퍼즐을 맞추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우리 원장님 말씀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절에 원테이크 그러니까 재촬영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영화 찍는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국제신문 칼럼에도 썼었는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실 테이크도 무지하게 길게 아무렇게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재촬영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좀 영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에센스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 디지털의 발전이 영화를 무지하게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이 창작자들과 그다음에 배우들의 긴장감을 조금 떨어뜨린 그런 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다시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있는 게 붐입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올해 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가 작품상 받은 올해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전체 노미네이트된 모든 영화들 중에 약 45% 정도가 촬영을 필름으로 한 거예요. 뭐 크리스토퍼 놀란은 언제나 필름으로 찍는 게 유명하기도 하고 뭐 마틴 스콜세지면 뭐 그런 아직 그 재래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화를 찍는 방법을 고수하는 감독이 많은데 그 중에는 패스트 라이브즈도 들어있어요. 신인 감독인 셀린송 감독도 필름으로 이번에 영화를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보고 있는 이건 필름으로 영상하는 게 아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필름으로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필름 시대의 영화 만드는 법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는 감독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마무리로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될까요? 네. 홍보. 그러면 그 필름 시대에 만들어진 수많은 필름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름으로 영화를 찍은 마지막 영화가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고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외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전에 영화가 아마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가 오. 필름으로 찍은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이후부터는 전부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영화 산업이 디지털화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필름을 찍을 때 전부 다 디지털로 찍었고 극장도 디지털과 필름을 병행하다가 전부 디지털로 갔고 그 흔적이 지금도 여러분이 극장에서 표를 이렇게 티켓을 받아보면 디지털이라고 나와 있죠. 이상할 거 다 디지털이야. 왜 디지털이고 쓰나? 왜냐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한국 극장에서 필름을 트는 상영관이 있었고 디지털 상영관이 있어가지고 표에 이렇게 찍혀 나왔어요. 필름. 그때는 디지털로 하면 뭔가 더 쿨하고 더 멋있어 보였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필름 시대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종말을 고했는데 필름 시대가 끝나면서 현상토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업적으로 영화를 필름을 찍어서 현상할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현상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바로 한국영상자료원의 파주 기술센터에 필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고장이 나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물론 부산 영화 같은 곳이나 서울 아트 시네마나 상암에 있는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텍 같은 곳에서는 필름 상영이 아직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영상에만 있다고 상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숙달된 영상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기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필름 상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름 시대 영화들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야 돼요. 네. 또 디지털화를 하다 보면은 훼손된 필름을 복원도 하게 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저 영상자료원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들을 보시려면은 유튜브에서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을 검색하시면은 저희 영상들 한국 고전 영화만 검색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게 막 나와. 그러니까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을 검색하시면은 한국 영상자료에서 운영하는 한국 고전 영화 채널 유튜브가 나오는데 약 250편 정도의 한국 영화를 1940년대 영화부터 90년대, 2000년 영화, 90년대 영화까지 뭐 서편제랄지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도 있고 하니까 또 영어 자막도 들어 있고요. 또 몇몇 작품들은 외국어 자막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독자가 91만 명인데 빨리 100만 명을 채울 수 있도록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 특히 해외에 계시는 그 분들이나 한국 영화에 관심 있는 주변의 외국인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 인사하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유프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구경하시다가 즐겁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